예, 반갑습니다. 저까지 여기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괴산군 산림협회장을 맡고 있고요.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서 자잘한 일들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 임업후계자협회에서도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괴산군 그룹 매니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산림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공도 사회학이고요. 임업을 전공하지 않는 전국에서 아마 몇 되지 않는 산림단체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제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처럼 많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잊어버리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만나 뵙기 전에 어울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들었고, 사실은 제가 괴산에 내려오게 된 것도 산림 이런 것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고요. 학교 만들려고 내려왔었어요. 대안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내려왔었는데, 그 출발이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00년 초반에 저기 충남 홍성에 풀무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풀무학교를 우연히 갔었어요. 우연히 무슨 한겨레신문 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풀무학교에 가서 풀무학교와 문당리 공동체를 보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풀무학교 홍순명 교장 선생님과 주영로 선생님의 강의를 2시간씩 나눠서 듣고, 그 시간이 한 이제 10시나 11시 됐을 거예요. 나와서 이제 교육관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별이 유난히 밝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완전히 저는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저는 그 후에 이제 그때를 추억하면서 나는 그때 꽃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추억했는데, 그런 세상이 있는 것을 몰랐었어요. 전혀 모르고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다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고민을 하다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자라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 출발해서 대안학교를 당연히 관심을 갖고 봤었고요. 당시에 이제 포털이 처음 생겨서 포털에 이제 카페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니 대안교육, 생태, 전원생활, 귀농, 귀촌 이런 알고리즘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쑥 그냥 그 세계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홍성 풀무를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날 풀무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학교 운동장 잔디밭에 커다란 표지석에 위대한 평민이라고 5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 고민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고요. 그 뒤부터 이제 제가 이쪽 길을 이제 가려고 길을 찾기 시작했고,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앉아 있게 된 시간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도 가치이지만, 교육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 지금의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키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고 더 전문가시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을 참에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 연구소에서 그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었던 제 선배가 전화를 어느 날 했어요. 제가 맥주집에서 맥주를 먹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너 좀 관심 있을 법한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청소년 창업 기업가정신 교육입니다. 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해가지고 NFT라고 하는데요. NFT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맥주를 먹다가 맥주잔을 내려놓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가서 그 선배, 지금 뭐 단국대 교수인데, 그 선배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 연구소로 갔습니다. 근데 제 그 직급이 과장이었는데, 월급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연구소로 간다고 하니까 다들 미쳤다 하더라고요. 근데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민이 됐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미 느껴버렸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다녀보게 됩니다. 제가 기획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를 달라고 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그 닙티 재단의 이사장은 1달러를 줄 테니 1달러로 햄버거를 사 먹지 말고 1달러를 10달러로 만드는 법을 나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 이렇게 해서 그 닙티 재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청소년 창업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기존 주류 교육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주 편협한 시각과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직화됐다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없는가를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면서 괴산을 학교 터를 구하러 왔었습니다. 학교 터를 구하러 왔다가 누구에게인가 붙잡혀 지금 여기까지 앉아 있는데요. 이야기 장황하게 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제 자료와 이 벽에 붙어 있는 슬로건 중에 공통점이 있는 단어가 있죠. 뭔가요? 네? 공동체죠. 공동체라는 뭐 교육 공동체라고도 하고 뭐 저는 산림문화 공동체라고도 합니다만, 공동체란 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단어를 해석하는 걸 찾아보면 특정한 지역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사회학적으로 이루는 말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풀어놓은 거고요. 공동체라는 말은
따뜻한 말이기도 하면서도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동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 말들이 많잖아요. 뭐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동체란 말을 생각하면서 또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계속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정의하는 공동체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공간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같이 신뢰할 만한, 서로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집단을 저는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느슨한 공동체도 있고 강력한 자살까지 감행하는 종교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이 포괄적 의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뜻하기도 하고 아주 무섭기도 한 이 공동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그 조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규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전국 최고 산림문화 공동체 괴산이라고 했던 것은, 괴산은 설명하자면 유기농업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슬로건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업만 가지고 우리를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제가 유기농업을 하러 괴산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림문화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국 최고라는 말은 그냥 있으나 마나 제 혼자 하는 말이고, 산림문화 공동체 괴산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괴자는 느티나무 괴자죠. 회화나무 괴자고. 그러니까 나무 이름과 산 이름으로 된 전국 유일의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사람들을 설명할 때 괴산은 운명적으로 나무와 산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괴산 공동체는 나무와 산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또 하나 놀란 거는 마을마다 다 노고수가 있죠. 300년, 400년짜리는 초등부고, 1000년 정도 되셔야 이제 상석인데,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사는 전라도에는 그렇게 나무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오래된 나무가. 여기는 특이하게도 마을마다 커다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괴산에 와서 괴자를 괘씸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후로는 어느 자리에 가서도 괴산을 소개할 때 느티나무 공동체,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 괴산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 이름에도 나무가 두 그루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운명적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들이대곤 합니다. 산림문화는 나무 심고 가꾸는 이런 의미에서 산림문화라고 저는 명명하지 않고요. 이따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할 텐데, 우리는 산촌입니다. 산촌. 그러니까 농촌이기도 하고 산촌이기도 하는데, 저는 산림 분야에 있기 때문에 산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산촌은 법적인 분류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분류해서 산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림 분야에서 농촌 중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을 산촌이라고 합니다. 그게 임야가 70% 이상, 그 해당 면적의 70% 이상, 우리 괴산이 76%인가 됩니다. 70% 이상. 인구 밀도가 전국 평균 이하, 경작 면적도 전국 평균 이하. 그러니까 뭐든 좀 부족하고 없고 발달이 덜 되고 오지고 이런 데를 산촌이라고 하죠. 우리 괴산은 전형적인 산촌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자체 중에 109개 시군, 466개 읍면, 5116개 리에서 우리 괴산은 5개가 이 산촌에 해당됩니다. 괴산 전체가 아니고. 청천, 칠성, 문광, 연풍, 장현면. 요 5개. 공통점이 뭘까요? 산이 많다. 말고 공통점은 백두대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산촌의 그 산림 분야에서 특별히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백두대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두대간 지원 사업은 백두대간에 살아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존의 농업에서 주는 혜택 외에 다른 혜택을 하나 줍니다. 1년에 750만 원 정도를 지원 사업으로 누구나 갖다 신청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TO가 있지만요. 어찌됐건 산초는 전 국토의 40몇 프로를 차지하는 아주 방대한 지역인데요. 우리 국토의 43%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꼴랑 2.8%.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시 말하면 표가 되지 않는다. 어떠한 정책에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정책이나 사업의 후순위 정도가 아니고 말순위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내려와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는 대도시 중심의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사회의 방향, 흐름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포자기한 스스로를 포기한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고 매우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나 이제 제 식구는, 아내는 여기 내려와서 살게 된 게 정말 신의 가호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 내려온 제 아이들 둘도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신의 선택을 받았다. 그걸 계속 부정하던 이 녀석들이 이제 나이가 27이 되고 22살이 됐더니 지금은 부정하지 않고 살짝 인정합니다. 이유야 이제 컸으니까 알게 된 거죠. 예. 유년기 때 이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먹고 놀고 뛰고 잠들었다라는 기억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시골 깡촌인 전라도 나주 영산강 15m 옆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주 정말 가난했던.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가난이 지긋지긋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괴산은 내려온 지 18년, 이제 2년 맺은 지 18년 정도 됐는데요. 괴산은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서울, 경기를 제외한 우리 이 충청 남북도 벨트, 강원도 벨트가 있죠. 그걸 이제 2시간 거리 안은 저는 준수도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1시간 반이면 오잖아요. 이 정도 거리에서 정말 몇 남아있지 않는 깨끗한 곳입니다. 옆에 음성, 진천, 다 망가졌죠. 단적으로 음성이 공장이 2,500개입니다. 우리 괴산은 200개도 채 안 되지 않습니다. 땅덩이는 우리가 그들보다 2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그 오지였고 못 사는 동네였고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한성질하는 방골들만 사는 이 동네가 저와 여러분처럼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좀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도 얼마 전에 곤욕을 치르셨겠지만 여기에 이상한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제가 산림 산촌 분야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저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그랬더니 정말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지금도 모래째를 넘어서면 숨이 막히고 모래째를 넘어오면 숨이 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성정도 그렇게 거칠거나 그렇게 모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외지인들, 이제 더 이상 저는 외지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만 이제 세월이 오래돼서
외지인들을 터부시하던 것도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소위 골든크로스처럼 이제 여기 살러 온 고향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활동력이 많아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산촌이란 이제 숫자상으로 보자면 행정을 분류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괴산이, 그러니까 제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귀농 인기 지역이었어요. 3등 안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시들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돈 한 1억 5천이나 2억 들고 내려오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귀농귀촌자들인데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오면 여기다 땅 사고 집 짓고 못 삽니다. 그 돈 다 털어놓고 손가락 빠르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정부에서 극약 처방을 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전국에 89개 시군에, 그러니까 인구 소멸이 정말 극악해진 89개 시군에 1조의 돈을 매년 풉니다. 그러면 약 한 지자체당, 뭐 광역도 있으니까 한 100억 정도가 돌아가죠. 100억 정도의 돈을 풀어서 다 죽어가는 우리 지방에다가 몰피인 주사를 하나 놓는 거죠. 잠깐 숨이 붙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뭐 해봐라 하고 이제 공모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그 무슨 자문위원이라 가서 한참 회의를 공무원들하고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농사지으러 산촌이나 농촌으로 오는 사람들의 행렬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쾌적한 삶, 그 다음에 따뜻한 공동체, 그 다음에 너무 바쁘지 않는 일상, 그렇죠? 그 다음에 정겨운 이웃, 뭐 이런 것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지역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전에는 강력한 산업 기반이 있으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잖아요. 뭐 구미 뭐 이러면 무슨 공단 뭐 이렇게 땡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로 사람을 땡깁니까? 여기 우리 기상시죠?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이쪽 농촌 산촌에 갈 때 거기 산업단지 있으니까 공단이 있으니까 갈게 하고 가는 사람들 몇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야, 내 친구가 거기서 내려가 살고 있는데 야, 그 시골인데 말이야 괜찮대더라. 거기 가면은 뭐 돈도 뭐 많이는 아닌데 그럭저럭 벌고 뭐 사람들도 되게 재밌대. 그리고 환영해 준대더라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기 시작했어요. 중년층도 마찬가지고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붐 부모들, 730만이나 되는 부모들도 역시 그런 기준으로 이제 지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구보다 귀농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귀산촌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업 기반의 농촌보다 농업 외 기반의 농촌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농업 외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김은혜 선생님 계시지만 자연드림이 들어온 거 저거 처음에 다 콧방귀 꼈잖아요. 무슨 짓이야 시골에 와서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이 됐잖아요. 저런 시도가 사실이 됐어요. 현실이 됐고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제가 괴산군에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괴산군을 유기농업군이라고 하는 근거를 대보시오. 소위 말하면 마케팅 용어로 하면 피지컬 에비던스가 있냐. 한살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흑살림도 있다고 하면 그게 다냐. 그럼 유기농업군이냐. 그럼 단체만 만들면 유기농업군이겠네. 그럼 저쪽에 전라도나 충청도에 훨씬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데는 그럼 뭐야. 그러면서 제가 유기농업군이라는 아주
빛 좋은 슬로건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색깔을 컬러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산촌 살림 시대를 주창했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조경민 기획과가 오셔서 강의를 아주 좋은 강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괴산군의 핵심 전략과제. 그러니까 괴산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기농과 산림으로 인식시키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두 번째 핵심 과제, 핵심 전략, 핵심 슬로건은 유기농과 산림이다 라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세월과 공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을 떠올릴 때 그 지역의 앞에 붙는 슬로건, 괴산은 앞에 뭘로 이해되느냐, 뭘로 사람들 머리에 각인되느냐, 여기 있죠? 제가 살고 있는 나주는 뭘로 인식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정말 짜증납니다. 과일 중에 하나가 그 많은 걸 채치고 나주를 설명합니다. 나주배. 예. 나주 곰탕도 있죠. 예. 그 음식 종류 하나가 그 수많은 인문학적 요소들을 다 제끼고 그 지역을 설명합니다. 무식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농업기반 사회에서 산업화 초기에 뭔가 설명을 했어요.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많은 걸 선비의 고장 나주도 있고 뭐도 있는데 다 떼버리고 나주배로 그냥 인식시킨 거예요. 괴산은 뭡니까?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고추입니다. 괴산 고추, 절임 배추 이런 걸로 인식 속에 박혀 있죠. 그걸 조장했고. 순천 아시죠? 전라도 순천. 여러분 순천은 뭘로 기억하십니까? 그건 순창이고. 교육도시? 교육도시. 순천만. 이제 갈래가 새로 생기죠? 머릿속에. 최근에는 뭘로 사람들 머릿속에 그걸 포지셔닝이라고 하잖아요. 정원입니다. 정원과 교육의 도시 순천.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앞에 수사로 붙을 수 있지. 나주배, 괴산 고추. 이게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앞에다가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산림문화 공동체 괴산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가사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계속 슬로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닐 때 마케팅 파티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기획 마케팅 파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이미지 안에 자리 잡게 하는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뭔지는 조금은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아주면요,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쉽게 기억될 수는 있지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괴산고추, 괴산 절임배추로 계속 인식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괴산에 내려가서 관광을 하러 오거나 살러 갈 때, 야, 거기 고추 유명한 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산림 분야 일을 하고 나서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괴산은 새로 포지셔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저는 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괴산의 농지가 14.5%입니다. 농지가. 전체 면적. 서울의 1.3배, 수원의 7배 되는 이 커다란 면적이, 땅덩어리가 농지가 14.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산, 강,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유기농업군 좋습니다. 유기농업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존경스럽고 좋은데, 거기다가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오로지 유기농업군만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촌 산림 분야가 반드시
두 번째 또는 첫 번째 우리를 수식하는 표현이 돼야 한다라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초는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오지 낙후된 곳에서 이제 살고 싶은 곳. 이번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근사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해석한 바로는 우리 사회가 100m 트랙 위를 달리는 속도로 계속 달리면서 심장과 폐가 지쳐서 기능이 반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속도로 가다가는 멈춘다라는 거죠. 그 멈춘다는 것은 곧 붕괴한다라는 겁니다. 붕괴. 여러분 최근에 꿀벌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유가 뭘 거예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3년 안에 사라진다 이런 말도 누가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00m 트랙 위에다가 꿀벌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부지런히 가서 물어오면 물어오는 족족 뺏어가지고 인간이 먹어버리고 걔들한테는 그냥 설탕물 타서 주고 죽지 않을 만큼 날아다니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죽지 않을 만큼 준 겁니다. 그게 그들의 체력을 엄청나게 약하게 했고 조그마한 병에도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에도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조금만 따뜻해도 밖으로 나갔다가 조금만 추워지면 겨울 보면은 1시간에 몇 도씩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대로 드랍돼서 그냥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던 여왕벌과 애벌레들이 다 죽어버려서 결국은 군집 붕괴 현상, 전부 다 벌통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코로나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니까 이거 뭔가 위기 아니야? 벌이 사라지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지금 문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남의 일처럼 이야기해요. 이거 또 넘어가겠지. 메르스도 있고 사스도 있고 그때도 우리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종말까지는 아니어도 무시무시한 환란을 계속 우리 스스로 공장에서 생산해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 속도를 과감히 강제로 줄이고 삶의 방식도 조금씩 바꿔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눈을 돌린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산촌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말에 경치 좋은 캠핑장 가보세요. 박 터집니다. 정말. 우리 성불산 산림휴양단지나 이런 데 자연휴양림 있죠? 숙소 예약하려면 못해요.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제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나오는 TVN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무슨 삼시세끼 이런 거 보고 나는 자연이다 보고 이전에 우리 중년의 남자들만 노망으로 그리고 있던 그 시대를 넘어서 누구나 이제 좀 더 깨끗하고 행복한 곳이 있다면 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제가 내일 우리 이모 부계자 옆에 정기총회인데 정기총회 인사 한 말에다가 커다랗게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에겐 기회다. 이제 우리가 부자다.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살 날이 왔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남이 아무도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강점이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게 어떻게 쓰여져야 멋진 우리의 강점이 되는지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의 시대는 그거를 옹변해주고 있고 이제 준비하면 그 시대를 우리는 만든다라고 제가 써놨었습니다. 그와 같이 산초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전에 단적인 예로 영농조합 장목반들이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새로 생겨나는 게 다 뭡니까?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렇죠. 이거 좀 다르죠. 영농조합이나 장목반하고는 다르죠. 경제적 가치만이 유일했던 그런 집단적 성격에서 이제는 공동체적 가치, 아까 말씀드린 따뜻하고도 무서운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협동조합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곡성에 있는 모 협동조합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협동조합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 하면 제일 문제가 뭔가요?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뭔가요? 모두가 주인이면서 네. 책임성 거. 네. 모두의 것이면서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거? 그렇죠?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뭘 벌기도 전에, 뭘 만들기도 전에 분배의 방식에서 파토가 나요. 분배의 방식을 회의하다가 파토가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 뭐 행사 이런 걸 이 분야에서 한 700시간 정도 했는데 겪고 직접 제가 진행하고 뭐 했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협동조합 만들 때 그 회의 진행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다 좋아요. 뭐 같이 동행. 그런데요. 그 어떻게 나눠요? 뭔 기준으로? 똑같이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곡성에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 이전에 뭐 한군 협동조합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공동작업의 수확물을 배분할 때 똑같이 배분을 했더니 술자리에서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2배, 3배는 열심히 일했고 저 사람은 한 운동 만 운동 하고 있는데 똑같이 배분하다니 말이 돼? 이러면서 이가 났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한옥목수들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군이 한옥목수인데요. 저도 한옥목수가 되고 싶었고 한옥집을 지었습니다만 한옥목수 중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종명 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목수 대목은 제 친구 전순우라는 대목인데 그 목수팀은 소위 일본말로 오야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김대목네 팀, 박대목네 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그 목수팀을 설명하는 사람은 그 목수팀에서 라면 끓여주는 반장님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그 양반은 기술이 화려하지도 않고 뭐 대단하지도 않고 실제 기공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무를 쓱쓱 깎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전문 목수가 아닌 식구들 참 챙겨주고 뒷 수발해주고 뭐 이렇게 끌 갈아주고 뭐 이래요. 근데 그 팀은 그 반장형이 없으면 사람들이 매가리가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그 형이 막 까불고 뭐 넘치고 뭐 사교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빼긋이 웃고 그냥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나간 곳에는 낙엽도 움직이지 않아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팀은 매가리가 없어요. 제 친구 우리 전목수는 그 형이 저보다 형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만은 그 종명이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그 형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 일당도 다른 목수들하고 똑같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는 그 형의 역할을 경제적 가치, 노동 외적 가치로 차고 넘치게 인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하고 있는데 저 형은 저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딱 분위기가 되고 나니 사람들은 다 그런 문화로 서로 이해하는 거죠. 그 유명한 작곡가 카라얀이 기동차 있지 않습니까? 카라얀이 이끄는 오케스트라는 멋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연주자들이 다 죽을 맛이었대요. 그래서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바꿨답니다. 그래서 아주 인자하고 인간적인 지휘자가 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가족적이 됐는데 공연마다 다 물을 말아먹었대요. 이유는 뭡니까? 역설적인 얘기예요. 좋아요. 인간적이고 좋은데 연습을 게을리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어떠한 가치도 상대방의 존재를 넘어서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가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인 거지 그 사람이 개량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개량할 수 있는 가치를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협동조합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중요한 명제를 가끔 잊어먹고 살죠. 그래서 사실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곡성 예를 들었는데 곡성 그룹 매니저가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같이 작업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좀 힘이 붙여서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다른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술 먹고 놀 때 이 사람 없으면 이 사람이 뭐 기타 쳐주고 노래 부르고 흥겨주고 우리 그 피로가 풀렸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공동체적 가치라는 것은 그쯤에서 따뜻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가는 순간 무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야기 좀 샜습니다만은 산촌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걸 당장 이 일을 내서 돈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가치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 산촌이 됐다. 따라서 농업군, 나주배, 괴산고추, 무슨 뭐 어디 음성 뭐 고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둬서도 안 된다.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지방선거에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괴산군 산림사업 공통공약 요약해가지고 10가지 공약을 각 후보들에게 보냈습니다. 저한테 뭐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매장 뭐 좀 줘봐요 아이디어. 그래서 그럽시다. 자 그러면 김이박 세 사람에게 김 씨에게는 뭘 주고 이 씨에게 뭘 주고 박 씨에게 뭘 주고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우리 공통공약입니다. 이 중에서 골라 쓰든 다 갖다 쓰든 뭐 섞어 쓰든 믹스해 쓰든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정당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시한 이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지만 심정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괴산에 있는 여러 뭐 사회문화 단체들이 있겠지만 우리 분야의 공약을 대놓고 10가지를 제시를 했고 우리 전체 예산이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괴산 예산에. 괴산이 10% 정도는 산림 분야 예산으로 잡아달라 해서 일자리 300개, 약 605억 정도의 사업을 해달라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선거 끝나고 나면 나오겠죠. 우리 괴산군 산림협회가 조직원이 한 400여 명 됩니다. 근데 400여 명이 400여 명 뿐이겠습니까? 이 엄청난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그만 공동체에서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재미없죠? 다시 돌아오자면 산촌에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귀산촌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고 건강한 의식주유소는 어딘가? 의식주유소 뭐 기름 넣는 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의식주만 중요했는데요. 제가 U자를 넣어봤어요. 논류입니다. 논류. 먹고 입고 자고 그 다음에 놀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지 이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주자면 주택, 소득,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억 들고 와서 2억 대출 받고 200만 원 돈 벌면 여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억만 딱 들고 오고 2억만 들고 오고 2억 대출도 못 받고 200만 원 돈도 못 벌면 무조건 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이 있어야 한다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창 지금까지 삶의 표방이 되고 나서 교육만 해서 일정한 성과를 지금 냈습니다. 좀 말을 빨리 할게요. 귀산촌 어디로 갈까 물어봤더니 유형을 분석해 봤더니 자기 출신 연고지만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려 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전라도로 가지 않듯이. 여러분도 여기가 다 고향이신가요? 아니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 분야만으로는 부족해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준비와 그 다음에 고단한 실패가 항상 운명처럼 달라붙죠. 농사 시작하자마자 대박 친 사람 있습니까? 한 3년 연속 대박 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농업만으로 부족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좀 많아지면 어떨까? 게다가 그것도 아주 무거운 농사만 지어서 소득을 1년에 한 번 팔아서 소득을 내야 되는 하늘바라기 그거 말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서 제가 산촌 임업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교육을 했었던 거죠. 이제는 산림, 산촌 임업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배울자리 등이 있으면 이제 삶은 어느 정도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공동체가 곧 상품이라고 표현해 죄송하지만 공동체가 곧 경쟁력이고 상품인 시대가 왔고 우리 괴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체성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해도 되는 지역이다. 누구에게도 자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뭡니까? 생산, 교육, 문화, 공동체. 저는 우리 어울림이 내걸고 있는 취지가 대표가 누가 됐든 구성원이 누가 됐든지 간에 오롯이 잘 지켜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 줄로 설명해서 끝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표방하고 있는 게 단순히 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캐치플레이어가 아니고 이 지역이 살아가기, 이 작은 산촌 마을이 살아가기 위해서 왜 교육이 중요한지, 왜 한 명의 학생이 중요한지, 이거 뭐 전문가 앞에서 그 주름 잡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명의 학생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한 명의 학생이 사라지면서 학교가 사라집니다. 학교가 사라지면서 지역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다시는 젊은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만들려고 하는 대안학교는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였는데 지금은 어른들을 위한 대안학교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대안학교. 새로운 삶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자기가 찾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야 저는 그 공동체가 지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산촌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체험시장이 뜬다 뭐 이런 건 뭐 읽어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도 썼습니다마는 문화와 예술은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 제가 이끌고 있는 그루 경영체들이 주 사업 주제로 여기고 있는, 만들고 있는 내용들을 다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분양 수익형 산림단체가 뭐래니? 산림복합 문화원 제도가 뭐래니?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던 개념들이죠. 근데 이런 수없이 많은 개념들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산촌에서 임업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 직업 모델들입니다. 이것은 죽자 사자 땅만 팠던, 제가 농업을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땅만 파야 했던 그 시절과는 좀 다른 패턴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괴산에 지금 숲속 작은 책방, 정한 책방, 저쪽 목도에 이영규 작가님 있는 1인 사진관도 있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됐잖아요. 또 그런 걸 보러 사람들이 옵니다. 예, 지금은 불온천리, 아무리 멀어도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 찾아가는 시대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 이걸 저 혼자의 생각으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괴산군 산림협회를 괴산군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 최초일 거예요. 민간 단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정체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룹경영체로는 1기에는 8개, 이번 2기에는 3개 해가지고 11개의 그룹경영체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지원조직. 제가 산림협회를 중간지원조직으로 기획해서 괴산군청에 제시했고,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여러분도 중간지원조직이신가요? 네. 협방하시죠? 네. 중간지원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저께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 저는 청년들의 사업을 맨 앞자리에 넣습니다. 괴산군 산림과와 같이 해서 물경 300억이 넘는 사업을 기획해서 그 안에다가 앉히려고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제가 그저께 10명 정도 밥을 사주면서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청년들 하면 우리 같은 시골이나 산촌 가면 깜빡 죽잖아요.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오자마자 상석이잖아요. 맞아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원사업, 보조금 이거 받아먹는 기계가 되면 안 돼요. 아까 그 꿀벌하고 똑같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기존에 있는 제도만 생각하지 말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그거 한번 도전해 볼래? 내가 도와줄게. 근데 사람들이, 거기 있던 청년들이 저자가 왜 우리에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무슨 배우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저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제가 37인가 8에 여기 내려와서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내가 그럴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고 위치가 되니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제안한다 하고 제안을 해놨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을 하나 만듭시다. 해가지고 해놨고 이건 그때 지금 제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년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자립마을, 그다음에 산촌 청년 창업타운, 아까 말씀드린 장현에 있는 그 학교에다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산촌임업종합학교는 역시 장현에 산림청 사업으로 2025년에 이제 지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확정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4년 동안 계속 교육만 줄창 노래를 했더니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불쌍해 보였나? 정부 정책 사업 중에 130억짜리 사업에다 이걸 탁 태워가지고 이번에 3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부처 청년지원 TFT를 만들어 달라라고 군에 이야기하고 괴산 청년문화연구회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하자. 니들 일만 하고 사는 세대 아니지 않냐?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괴산 청년문화연구회도 만들자 해가지고 그 모태가 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하나 만들어 보시라. 다만 선택은 당신들이 한다. 어떠한 강제도 없고 나도 어떠한 의무도 없다. 동의한다면 만나자. 내 기꺼이 길잡이가 돼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지난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는 그 눈먼 돈이 들어가면 깨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하자. 제가 지금 선거에 나오신 분들 계속 만나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믿음 하에 지금까지 2019년에 산촌산림기술학교도 운영했고 김은혜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2020년에 슬기로운 산촌생활학교, 2021년에 산림청 괴산촌 스타트업 전원생활연 과정, 그 다음에 21년에 괴산군 산주학교 제1기를 운영했고 이번에 제2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괴산산촌임업종합학교를 2022년 3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설립 선포를 하려다가 잠깐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산촌학교가 이러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임업 영역, 산촌 영역, 산림복지 영역, 관광체험 영역 이 안에 보면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학교 운영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토종 씨앗 학교 여기 있습니다. 아보리스트 과정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산촌에서 살아남는 직업기술학교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척정기술 저 너무 좋아합니다. 관심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불편하게 살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정해주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건데 제가 해보고 싶은 과정들 다 여기 망라해놨습니다. 이것들을 다 과정으로 만들어서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 이 많은 과정을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보다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유능한 청년들을 찾고 있고 그들에게 급여를 주어가면서 역량을 키워서 강사로, 교사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 조직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제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을 모집합니다라고 광고를 낼 겁니다. 그때 용기 있는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촌괴산의 미래를 아름다운 산림공동체로 규정하고 있고 제가 만드는 그루경영체, 그다음에 건강한 의식주유소, 괴산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떠들라고 해서 마치려고 힘들었네요. 현재 문제는 과거의 자산에 기반하지만 미래의 사고방식, 새로운 접근, 창의적 발상, 역발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실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혼자서 1인 다역을 해야 했을 때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괴산군 산림과에서 같이 또 손을 잡아줬고 궁합이 맞아서 어떤 사업을 하나 완성하고 성취해내면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지금 전국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산림과 하면 괴산군 산림과고 산림 분야에 가장 촉망받는 지역 하면은 괴산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임업진흥원장인 이강호 원장님도 괴산이 집이시잖아요. 그리고 전 산림청장이신 김재현 청장도 간물에 내려와 살고 계시는데 이런 강력한 훌륭하신 분들과 또 우리 관에 깨어있는 공무원들, 우리 민간의 역량들이 모아지게 된다면 아무도 제가 말씀드린 전국 최고의 산림문화공동체 괴산은 머지않은 날 빛을 보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